네,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심층 분석 2차전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저번 방송에 말씀을 드렸듯이 또 부득이하게 저희가 1, 2차전을 나눠서 올리게 됐죠. 예, 이 경기가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가 예,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발생을 했고 그래서 할 얘기들도 워낙 많았던 경기다 보니까 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 예,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죠. 네, 그렇죠. 네. 예. 뭐 어쨌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처럼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심층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2차전 시작됐습니다. 예. 리버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4-3-3으로 나오긴 했는데 아놀드와 핸더슨이 굉장히 붙어있는 전형을 들고 나왔어요. 예. 그 아놀드 상당히 공격적으로 쓴 거죠. 네. 지난 경기에서 왼쪽 위주의 공격을 했다면 이 경기에서는 조금 오른쪽 공격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고, 어쨌건 이 경기에서의 큰 변화는 피르미노하고 그 살라의 부상 공백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살라가 이제 리그 경기 도중에 약간 목이 좀 꺾이는 부상을 당하면서 예. 2차전에서는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전에는 바이날둠 제로톱이었다면은 이 경기에서 오리기, 네. 예, 제대로 그가 오리기를 최전방에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키리가 네. 살라의 자리에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마네는 뭐 변함없이 왼쪽에 나왔었고, 우측 풀백으로는 조고메스가 아닌 아놀드가 굉장히 공격적인 롤을 맡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샤키가 조금 밑으로 내려온 것도 아놀드의 전진을 돕기 위한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라 같은 경우는 에이스니까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수비적인 그 부담을 최대한 덜은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놀드가 수비적인 부분도 평소에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만은 이 경기는 샤키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었죠. 바르셀로나는 2차전도 똑같았습니다. 예. 네. 4-3-3 포메이션. 거기에 멤버도 똑같았죠? 예. 뭐 그가 1차전 결과에 상당히 만족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뭐 메시는 여전히 좀 중앙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비달과 세르지 로베르토가 여전히 오른쪽 측면에 같이 서 있는 가운데 라케티치와 부스케츠가 중원, 그리고 쿠티뉴와 알바가 왼쪽 측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그 조엘 마티비 롱패스 연결한 거를 이제 알바가 헤딩으로 걷어낸다는 게 뒤로 흘러버렸죠. 네. 뒤로 흘렀고 이제 이거를 마네가 잡아가지고 패스 내준 거를 조던 핸더슨이 슈팅한 거 테오 슈테긴이 선방을 했지만은 네. 앞에 그 이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예, 공교롭게도 오리기 발 앞에 떨어지면서 이걸 또 깔끔하게 최근 또 오리기 골감각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네, 이렇게 하면서 리버풀이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리드를 잡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 리버풀 선제골 이후 한동안 그가 바르셀로나는 리오넬 메시 중심으로 상당히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알리송 골키퍼가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좋은 선방들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14분 경에는 알바의 그 컵백에 이은 그 메시의 왼발 론스톱 슈팅을 선방을 해줬고요. 네. 이제 17분 경에는 쿠티뉴 슈팅, 이건 메시가 이제 패스를 해줬죠. 그렇죠. 예. 예, 이것을 이유로 쿠티뉴를 볼 수 없었다가 되지만요. 예, 어쨌건 예, 쿠티뉴의 슈팅도 막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전 추가 시간에는 메시가 진짜 이건 환상적인 패스를 찔러줬잖아요. 네. 스루 패스 대각선을 이렇게 딱 찔러줬는데 그걸 또 이제 알바가 딱 잡았는데 알리송이 빠르게 커버를 나와줘가지고 그렇죠. 나오는 타이밍이 정말 네. 예, 딱 그 타이밍 아니었으면 맞기 좀 힘들었을 텐데. 그거는 무조건 먹히는 타이밍이었죠. 네. 예, 무조건 먹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걸 막아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1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네, 리버풀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약간 통증을 느낀 로버트슨을 빼고 바이널둠을 투입하면서 이 선수 포지션에 약간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드필더인 바이날둠을 넣고 대신 미드필더인 밀러를 측면으로 돌렸죠. 로버트슨이 부상에 당했어도 수비 안정화보다는 공격적으로 가겠다. 네.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 경기 4대0으로 그러니까 4골 차로 이겨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예, 조금 강수를 던졌던 클롭 감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는 바로 통했었죠. 네, 그렇죠. 바이널둠이 후반 8분 이 첫 번째 골을 득점한 데 이어서 거의 뭐 2분 만에 추가골을 넣으면서 멀티골. 결국 승부는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8분경 골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또 다시 알바가 네. 예, 아놀드한테 가로채기 당해서 아놀드가 여기서 크로스 올린 게 라키티치 맞고 살짝 굴절된 거를 이제 바이날둠이 골을 넣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골은 샤키리가 크로스 올린 거를 바이날둠이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죠. 네. 그러면서 승부가 이제 양팀이 3대3 이대로 끝나면 연장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발베르데 감독 역시도 후반 60분경 또다시
이 전술적인 변화를 교체 카드를 통해서 감행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이었죠. 네. 예, 변화는 모르는. 거의 1차전이랑 데칼코마니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예. 똑같이 이 쿠티뉴를 빼고 세메두를 넣으면서 셀레지 로베르토를 우측면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 비달이 왼쪽 측면으로 갔고요. 네. 저희가 이게 복붙이 아닙니다. 이게 1차전이랑 2차전 포메이션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도로 다시금 바르셀로나는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베르데 감독은 75분경에도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비달을 빼고 아르투르 멜르를 넣었죠.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발베르데 혼자만 이해하고 있는 교체 카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악수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게 왜 이해가 갈 수 없는 교체였냐면요. 이 경기에서 어쨌건 가장 고군분투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비달이었습니다. 그나마 공격 쪽에서 무언가 유효한 모습을 보여준 건 메시였고요. 그렇죠. 그 이제 미드필더에서 가장 고군분투한 선수가 비달이었는데요. 특히 그 전반전에 비달이 태클을 5회를 기록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나머지 부스케츠라든지 예. 뭐 라키치치라든지 뭐 그럼- 이런 선수들을 차라리 빼고 비달을 그대로 미드필더진에 놓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달을 뺀 거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어쨌건 3대3 동점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콤이라던가 이런 공격 자원을 넣는 게 맞지 않았냐는 얘기도 있었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멜로가 들어오면서 동선들도 상당히 꼬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측면들을 지켜줬어요. 네.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다 어쨌건 이 위에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간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위치인 건데요. 네. 메시하고 수아레스가 좀 붙어 있는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이쪽이 바르셀로나거든요. 이쪽이 바르셀로나인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75분부터입니다. 예, 75분에 들어왔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동선이 다 중앙에 다 몰려 있게 되는 거예요. 모여라 꿈동산 네. 중앙. 예.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바르셀로나의 전체적인 이 포메이션 틀이 무너져 버렸죠. 예, 거기다 이제 78분경에 불의의 골이 하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놀드의 재치죠, 사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볼을 전달받은 이후에 아놀드의 크로스, 그리고 이 크로스가 올라간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수비진은 아무런 대처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놀드가 이렇게 볼을 세우고 좀 이렇게 바꾸려는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바꾸고 나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위치를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로 아놀드가 바로 돌아서 가지고 기습적으로 예.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첫 오리기. 골의 주인공 예. 오리기가 있었죠. 그 골 장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리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골이 필요했고 거기에 공간이 보였기 때문에 바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뭐 다음 시즌에도 리버풀에 남는다 이 얘기죠. 예. 네,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예. 어쨌든 그렇게 골이 터지게 되면서 리버풀이 4대0으로 리드를 잡게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더 이상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리버풀은 남은 시간 동안의 스코어를 잘 지키는 데 성공했고 경기는 그대로 4대0 리버풀의 승리, 그리고 1, 2차전 합계 4대3으로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2년 연속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예, 어쨌건 그 리버풀은 이 경기에서 4대0으로 이기면서 그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역사상 처음으로 그 3골 차 이상으로 지고 있다가 뒤집은 팀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가 과거의 그 리아소르의 기적이라던가 리아소르의 아니면 기적. 예, 뭐 지난 시즌에 그 로마의 기적.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가 PSG한테 예, 그때 캄프누의 기적. 예, 캄프누의 기적. 그럴 땐도 물론 있었지만 그거는 다 이제 8강이라던가 16강이라던가 이랬는데 이건 그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이니까 예, 준결승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건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 타이 기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록을 좀 보면 1994년 AC 밀란에게 패배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었죠. 네. 예, 대사이한테 그 크루이프가 축구 레슨을 시켜주겠다 했다가 그래서 대사이한테 예, 맞고선 밀란한테 축구 레슨을 시켜주겠다고 했었죠. 네. 예, 그러면서 대사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 거는 축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예, 대사이한테 골을 먹었었죠. 네, 그리고 1997년에 디나모 키예프에게 역시나 4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었고 이때가 이제 바로 안드레이 셰프첸코가 그 네. 유럽의 이름을 알린 경기였습니다. 이때 헤트트릭. 예. 그렇죠. 그래서 하얀 호나우두라고 예, 처음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죠. 네. 그리고 2013년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 이 경기는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예. 것 같아요. 비교적 이게- 최근 경기였고. 이게 그리고
유일하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4골을 허용한 겁니다. 네. 0대4로 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 구단 공식 홈페이지인가? 어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바이에른 뮌헨 관련된 곳에서 그거 올렸더라고요. 캄프누에서 4골 넣은 팀은 우리밖에 없다. 딱 이런 식으로 약간 자랑스럽게. 네. 예. 그리고 2017년 이건 이제 캄프누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죠. 예. 직전 1차전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4대0으로 바르셀로나를 이긴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캄프누에서 6대1로 이기면서 그러면서 뒤집기에 성공을 했었죠. 네, 그리고 2019년에 리버풀이 다시 한번 안필드에서 4대0으로 바르셀로나를 잡아내면서 이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디나모 키예프, AC 밀란과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리송 골키퍼는 굉장히 이색적인 기록을 갖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 로마에서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제 1대4로 졌다가 네. 2차전에서 이제 홈에서 3대0으로 이기면서 그러면서 원정골 우선 원칙에 의해서 준결승에 진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0대4로 패배했다가 0 0대3으로 패배했다가 이제 홈에 와서 4대0 또 이제 알리송 골키퍼의 전반전 활약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알리송이 2017-2018 시즌에 한 번, 2018-2019 시즌에 한 번 각각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쓴 주인공이 됩니다. 3골차 패배를 뒤집은 주인공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준결승 상대가 리버풀이었거든요. 로마에서. 네, 그러네요. 예, 그러고 리버풀로 바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결승 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날둠 선수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처음으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교체 선수 멀티골을 넣은 그런 진기록을 세웠죠. 거기다가 이제 바이날둠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화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음. 예,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러니까 보여주는 방식이다. 네. 예. 뭐 명언이네요. 예.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건 이 경기에서 물론 그러니까 4대0의 그 버팀목 역할을 한 거는 뭐 알리송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 그냥 단순 활약상만 놓고 보면은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아놀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뭐 터치도 가장 많이 가졌습니다. 81회. 그리고 패스도 56개로 가장 많이 시도했고 크로스 8개, 인터셉트도 4개. 이 4개의 부분에서 가장 많은 스탯을 기록한 아놀드 선수예요. 네, 거기다가 그 아놀드가 어쨌건 알바의 실수들을 계속 유발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2골의 관여를 직접적으로 했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놀드가 이 경기에서 활약상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아놀드는 1차전에 선발로 나오지 못했었다. 네, 아예 거기 나오지 못했었다. 네. 고메스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 오리기 선수 얘기도 할 수 빼놓을 수 없죠. 네. 예. 거의 뭐 원샷 원킬 아닙니까? 투샷 투킬이네요. 예. 네. 슈팅 2개? 근데 그 2개가 모두 유효 슈팅이었고, 그리고 그 유효 슈팅은 모두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어쨌건 뭐 오리기의 첫 골과 마지막 골. 네. 예, 시작과 끝을 뭐 화려하게 장식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파비뉴의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 이 경기에서 어쨌건 파비뉴가 포백 앞에서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 거면서 상당히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뭐 일단 그 공중볼 그 성공 횟수가 100%였고요. 거기다 이제 볼 터치 63회, 그리고 리커버리,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재탈환한 횟수가 10회였고요. 이제 태클 4회, 그리고 파울 3회, 그리고 가로채기 1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메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안게 됐습니다. 이 UEFA 챔피언스 리그 어웨이, 그러니까 원정을 떠나갔을 때 득점. 이 16강 이후부터는 예, 그러니까 토너먼트요. 네. 예. 토너먼트 득점 2013년 4월 파리 생제르맹전 이후로 없습니다. 예. 이날 경기에서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원정 호구 얘기를 요새 듣고 있는 네. 거죠. 계속 원정에서 워낙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골을 못 넣어줄 때는 다른 선수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바르셀로나의 최근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메시가 안 터질 때 터져주는 선수가 없어요. 챔피언스리그에서 특히 그것도 원정에서요. 네. 수아레스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18경기 동안 원정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시 선수는 어쨌건 조별리그에서는 원정에서 골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수아레스 선수는 조별리그, 토너먼트 가리지 않고 네. 가리지 않고 다 못하죠. 예, 그럼 원정만 가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쿠티뉴는 이제 바르셀로나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여기서의 가장 그 바르셀로나 쪽을 따지자면은 뜨거운 감자는 쿠티뉴였죠. 네. 예, 그 쿠티뉴 같은 경우는 1, 2차전 도합해가지고 키패스가 딱 1회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 돌파를 3회를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네. 전부 다 실패했고 심지어 그 2차전에 볼 터치 횟수가 17이었습니다. 네. 골키퍼인 테오 슈테겐보다도 적었고 알리선보다도 적었고. 그렇죠. 60분을 뛰는 동안에 뭐 거의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이란 모습은 다 보여줬었던 쿠티뉴가 되겠습니다. 이제 친 바르셀로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쿠티뉴 피르데스 울티모 트렌. 그러니까 결국에는 쿠티뉴는 마지막 기차를 놓쳤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에서는 쿠티뉴가 사실상 이제 리버풀과의 1, 2차전, 그러니까 특히 2차전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 선수로서 이 선수가 과연 적합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경기에서도 최악의 폼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바르셀로나와 조금은 작별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ESPN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쿠티뉴는 바르셀로나 선수가 아니다. 굉장히 극딜이죠, 어떻게 보면. 뭐 리버풀 팬들도 쿠티뉴 다크나이트 막 이렇게 네. 언급하더라고요. 수아레스와 함께 다크나이트 1, 2. 네, 리버풀의 레전드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도 특히나 쿠티뉴는 다크나이트인 게 이적료를 너무 많이 안 그렇죠. 그렇죠. 2천억이 넘었으니까. 예. 이건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의 이제 좀 트윗을 모아왔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쿠티뉴는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사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적료가 2천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이제 또 했잖아요. 예. 그거에 걸맞는 활약을 뭐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한 쿠티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쿠티뉴의 이적료 얘기가 나오는데, 쿠티뉴가 바르셀로나로 넘어올 때 받았었던 이적료가 1억 6천만 유로입니다. 그리고 아르투로 비달은 1,900만 유로죠. 예. 근데 이제 이 팬이 하는 말은 이렇게 이적료 차이가 나는데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건 누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똥 안 싸고 그대로 이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선수의 이적료 차이를 좀 약간 조롱거리로 삼으면서 비달이 쿠티뉴보다 훨씬 이제 활약상이 좀 나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나마 어쨌건 찬사를 받은 바르셀로나 선수는 비달 하나밖에 없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메시가 물론 공격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였다고 하더라도 메시가 주는 그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데다가 이제 메시 같은 경우는 경기가 이제 막판 후 가면 갈수록 되게 그러니까 주눅든 모습도 있고 좀 뭐랄까 그 되게 실망스러워하는 모습들도 있고 좀 뭔가 선수들을 독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해서 얘가 좀 나오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는 사실 리더 체질의 예. 선수는 아니다. 에이스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호날두처럼 이렇게 뭔가 선수를 독려하고 이런 모습은 메시에게서는 좀 찾아볼 수가 없었죠. 호날두보다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이제 푸율인 거죠. 아, 그렇죠. 예, 그 푸율의 그 주장다운 모습 그리고 패기, 독려하는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전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보다도 결국은 얼마나 용감하게 부딪혔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갖고 이 경기 그 칼럼 제목도 그가 용감한 리버풀이 기적을 재현하다라고 네. 제목을 지었어요. 그 이스탄불 기적을 재현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리버풀 선수들은 진짜 죽어라 달려들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 전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압박하고 계속 그 개겐 프레싱의 정수를 보여줬어요. 네. 반면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알아서 자멸하고 알아서 좀 소심하게 플레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의 그런 어이없는 실수들도 나오고 좀 그랬었죠. 네. 예, 전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부족했던 거죠. 리버풀에 예. 비해서 바르셀로나가. 뭐 단순히 활동량이 7km가 더 적었고 뭐 이걸 떠나가지고 좀 그 플레이 자체에 그런 뭐랄까 그 스파크 같은 게 없었어요. 네. 딱 유일하게 비달만 그걸 보여줬던 거죠. 네. 바르셀로나 선수 그 팬들이 비달만 그나마 이 경기에서 칭찬을 보내는 거고요. 네. 무리뉴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제 클롭 감독을 두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기에서 뭔가 극복하는 그런 데는 단 하나의 이름밖에 없다. 그건 누구다? 위르겐 클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클롭의 그런 그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던가, 네. 그리고 투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수들한테도 전염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했다, 전력을 다 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얘기들을 무리뉴 감독도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뉘앙스인 거예요. 예. 클롭 감독이 경기 전에 대단한 그 연설을 했다. 정말 이런 연설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연설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상당히 그 사기를 끌어올려 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만 있고 그 정신만 있으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현장의 분위기는 저희가 이렇게 말로써 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격앙된 분위기에서 뭔가 선수들의 그 뭐랄까 좀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이제 그런 클럽만의 뭔가 연설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로빈 선수가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 경기에서 부상 때문에 관중석에서 경기를 볼 수밖에 없었던 살라 선수도 이 유니폼 되게 화제돼 입고 싶지 않던가요? 굉장히 네. 이쁘지 않던가요? 예, 그러면 저는 뭐 디자인은 좀 별로였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되게 의미하는 바가 컸죠. Never give up.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 예. 이 티셔츠를 살라 선수가 입고 이제 경기를 계속 관전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었는데. 예. 경기 끝나고 이제 또 내려와가지고 선수들이랑 그렇죠. 같이 기뻐할 때도 이 유니폼을, 이 티셔츠를 계속 입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에 임하는 정신 자세 자체가 달랐다는 그렇죠. 거예요. 리버풀 선수들과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그 부분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바르셀로나하고 그 우승에 대한 그 열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메시 선수가 어쨌건 그 시즌 시작하기 전에 한 얘기 있잖아요. 네, 이제 조한 캄페르컵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 출정식이죠. 그 자리에서 이 비결을 반드시 캄프누로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리버풀과의 1차전이 끝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메시가 저런 식으로 열망을 품으면 네. 뭔가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물론 그건 뭐 리더십의 부족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지만은 기적을 이끌어낸 팀들은 다시 그걸 반복하는 경향성이 있고 반면에 그 비극의 희생양이 된 팀은 또 그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심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적을 했던 팀은 리버풀은 이스탄불의 기적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컵대회들에서 리버풀은 뭐랄까 전력보다 좀 기적을 예, 상위 그 능력을 끌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그러니까 반면에 리그에서는 그게 도리어 안 되고 네. 있고, 그냥 리그에서는 자꾸 우승 일보 직전에서 미끄러지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도리어 심리적으로 밀리고 반면에 이런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리버풀은 도리어 힘을 내는 경향성이 있다면은 바르셀로나는 원래 안 그런 팀이었는데 결국 로마한테 그때 그 비극의 희생양이 되고 나서는 그 기적의 희생양이 되고 나서는 그게 조금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불과 좀 지난 시즌이었다는 게 사실 네. 좀 아쉽죠. 이게 학습 능력이 있을 법도 한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 봐봐요. 파리 네. 생제르맹 계속 지금 3번이나 연속으로 그런 식이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람이 그러니까 메시가 그 장면 있었잖아요. 1차전에 막판에 덴벨레한테 완벽한 득점 찬스를 줬는데 덴벨레가 슈팅을 너무 허무하게 차가지고 네.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안 됐을 때 메시가 들어 누워가지고 땅을 쳤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끝났죠. 예, 그리고 메시가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하는 적을 보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다가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거기가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했어야 물론 그가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많았지만은 어쨌건 선수 위축되게 그렇게까지는 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했는데 어떻게 보면 메시는 미래를 보고 온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14,000까지 미래를 보고 왔는데 네. 이게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수가 있었는데 덴벨레가 그걸 못 넣었다. 이렇게 된 걸 수도 네. 있죠. 그 딱 한 골이 들어갔으면은 내용이 또 달라졌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 덴벨레의 결정적인 실수 한 방이 어떻게 보면 좀 나비 효과로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클럽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예. 이게 그냥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그냥 클럽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소감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소년들은, 내 선수들은, 예, F 여기 나오는, 예, 그러니까 엄청난, These boys are fucking mentality giants라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정말 좀 뭐 미친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좀 강하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단어밖에 네. 생각이 나지 않는다. 네. 퍼킹이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난다. 다른 단어는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방송 심의에 걸려서 나에게 벌금을 물 거라면은 물어라. 네. 난 도저히 다른 영어 단어를 찾을 수 없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다가 대고 이제 게리 리네커가
네 말이 맞아? 네. 벌금 안 물어도 돼? 네. 딱 이랬습니다. 네,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언빌리버블 정말 뭐 믿을 수가 네. 없는 언빌 리버풀이었죠. 예. 어쨌건 그거가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그거 성인만 볼 수 있는 시간대니까 벌금 안 내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모두가 이걸 그러니까 욕 나올 정도로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의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결국에는 리버풀이 뭐 정말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결승 무대에 안착하게 됐고요. 오늘 심층 분석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처럼 구독, 예.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